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개별국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모든 당사국들은 권위 있는 채널인 유엔 안보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독자적인 제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상황 변화에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건설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휴전이 48시간 더 연장됐지만 알레포 등 봉쇄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포 내 반군 장악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구호 차량들은 아직도 터키 국경 지역에서 시리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나 누스라 전선 등 테러 단체에는 휴전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어제도 공습을 가해 ISIL 반군 25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이에 따라 상황이 허용되는 대로 구호 차량들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오늘은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수치 여사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와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와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수치 여사는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지금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에 적기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수치 여사와 만나 미얀마의 획기적인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대해 언급한 뒤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잉글랜드 남서쪽에 들어설 힌클리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전소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공급업체와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 EDF의 자본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앞서 지난 7월 취임 직후 해당 발전소 문제를 재검토하기 원한다고 밝혀 추진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레 클라크 영국 에너지 장관은 힌클리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며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주가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콩의 언론인들이 중국 우칸촌 마을에서 발생한 시위와 폭력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나섰다가 중국 공안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밍파오 등 자유주의 성향의 홍콩 언론들은 자사 취재 기자들이 어젯밤 시위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폭행 뒤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은 한 마을 주민의 집에 있던 중 공안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강제로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배를 가격당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2차례 따귀를 맞기도 했다고 한 기자는 전했습니다. 공안은 그 뒤 이들 3명의 기자들을 지역경찰서에 데려가 몇 시간 동안 신문한 뒤 다시는 해당 마을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강제로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마을 지도자 린쭈렌 씨가 지난주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된 데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가 공안이 고무탄과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파키스탄 중부도시 물탄 인근에서 오늘 열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로 승객 6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는 찬성하지만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가 추석 명절을 맞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전단을 북한에 살포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별다른 제지는 없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는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일어난 최악의 재난 가운데 하나라고 유엔 기구들이 평가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는 찬성하지만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거듭 대화를 강조해온 중국이 각국의 일방적 대북 제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전날 왕이 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발표문 형식으로 게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하지만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제재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각국이 안보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왕이 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 역시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제재가 최종 목적도 유일한 수단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국들의 상대방을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는 중국이 지난 안보리 결의 2270호 때부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개별 국가의 일방적 대북 제재가 결국 자국의 안보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자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북한에게 압박하는 거하고 유엔에서 압박하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북한을 일방적으로 하면 경제 제재를 넘어서 이게 결국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로 가서 동북아의 한반도의 군비 경쟁과 이제 중국까지 이제 불똥이 튄다는 문제인 거죠. 이거는 소위 북한의 핵을 하는 그 수요를 넘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준영 교수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또다시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도 중국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엔 동의하지만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등 안보리 결의 2270호 때와 같이 중국 측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여전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중국 간 풀어야 할 군사 안보적 벽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해 미국은 안보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북한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은 어제 오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장관은 영국 측에 이 강력한 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존슨 장관은 북한 핵실험 직후 영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새 결의 채택과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9일 미국과 프랑스, 13일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어제는 존슨 장관과 통화함으로써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외교수장 모두와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가 추석 명절을 맞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단 살포는 4차 핵실험 직후 때와는 달리 한국 당국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20여 명은 추석날인 15일 정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전단 15만 장을 대형 풍선 5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대형 풍선에 묶인 전단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재를 비난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책자와 미화 1달러짜리 지폐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당초 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내려 했지만 바람의 방향등이 여의치 않아 15만 장만 살포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북한 지역의 큰 홍수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김 국무위원장은 핵실험만 강행하고 있다며 추석을 맞아 이를 규탄하기 위해 전단 날리기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앞서 지난 12일에 예고한 공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박 대표는 올 들어 10차례 넘게 실시한 전단 살포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번엔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대형 도발을 공개 규탄한다는 의미에서 사전 예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계속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예전에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다 대고 무모한 핵실험을 계속하고 또 미사일 쏘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전면에 공개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정부 당국은 이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행사가 치러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 자제를 요청해왔지만 이번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이를 규탄하는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려 했을 땐 한국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후 3월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30만 장을 몰래 살포했습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맞서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같은 중대 도발을 할 경우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보기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서 보여주려 했던 기술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언급한 핵탄두 표준화와 규격화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양으로도 이전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핵무력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G20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됨에 따라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를 무력화 시기를 초강수를 둘 필요를 느꼈고 이에 따라서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국제 제재를 서두르고 있는 한미일 3국 및 이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고 있는 중국을 향해 자신들이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의 5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5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과거 4차례 핵실험에 비해 기술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보다 핵폭발 위력이 커졌습니다.
오차 핵실험의 위력은 4차 때의 2배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오차 핵실험 직후 열린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오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10킬로톤 정도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에 거의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실험의 주기도 짧아졌습니다. 약 3년 주기로 이뤄졌던 핵실험이 이번에 불과 8개월 만에 단행된 것은 핵물질의 생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이번 핵실험을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직후 핵탄두 폭발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입니다. 핵폭발은 이론적으로 분열이든 융합이든 의한 폭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단계고, 그걸 이제 직접 탄두 위에 싣거나 아니면은 이 항공기로 떨어뜨리는 형태의 극탄을 완성했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핵탄두 폭발 실험이라는 건 무기화할 수 있고 소형화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이 오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 연구소 명의의 성명에서 언급한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물질의 손실률을 북한이 원하는 수준까지 낮췄다는 것으로 같은 양의 핵물질로도 이전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정선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손실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폭탄을 만드는 더 많은 핵물질을 넣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핵물질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거든요. 매년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핵무기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손실률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는 핵탄두의 제조 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절하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 직후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 아닌 증폭 핵 분열탄 실험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상반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비롯한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오차 핵실험을 통해 핵미사일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는 말했습니다. 핵 군축이라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로 지휘라는 것을 그거로 인정해 주려고 그런 기조 하나에서 그런 기초하에서 핵 군축이라는 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한다기보다 나는 얼마만큼 가질 테니까 인정해 주라 이런 거거든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갖추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안 갖겠다. 이것이 핵 군축이에요. 북한은 이와 함께 이번 핵실험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핵실험 자체에 대한 통제 능력도 갖췄음을 과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중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 능력과는 별개로 실험을 하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국경 지역으로 부정적 영향이 스필오버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언급을 한 거죠. 우리 핵실험 통제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언급이고, 어떤 실험을 했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기 힘들어졌어요. 이제 만약 그들이 말이 맞다면 포집을 하더라도 그 포집한 결과의 신뢰성을 장담하기 어려워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차 핵실험을 또다시 감행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한동안 긴장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중심의 대북 제재, 압박 강화와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팽팽하게 맞서는 강대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의 경우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트리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입니다. 개별 국가의 어떤 무력 수단을 사용한 압박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말 수준을 볼 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안보리 차원의 기존 지난 3월 2일에 제재 결의안 270에서 제외됐던 부분들, 민생 문제라고 그래서 예외로 인정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중로를 설득해서 예외를 이제 없애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제재 논의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 중국이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여부입니다. 당국대학교 이동민 교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미국과의 냉전 구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이전보다 촘촘한 대북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미일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원점부터 다시 점검해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기 정부는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올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는 북한 위협의 우선순위를 높여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밝혔습니다. I think the next U.S. administration has got to put the North Korean threat near the top of its agenda. 아인원 전 특보는 1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점검한 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백지 상태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런 검토 작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북한 문제를 더 잘 견인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가 그런 수단에 포함되긴 하겠지만 단순히 북한과 마주 앉는 것으로는 성공적 대화가 될 수 없다며 현 대북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북한이 협상에 응할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판단 아래 대화에 앞서 너무 과도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구체적 단계를 밟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종관 역시 미국이 내건 협상의 선결 조건을 북한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대신 북한이 경제 제재의 일부 해제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이미 상당한 개발 수준에 있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미국과 한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ay conclude at some point that it wants some relief from the economic sanctions.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측면 역시 부인할 수 없다며 미국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may have been right for part of that time. It's probably not necessarily the right policy now. 하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자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이 육자회담의 비핵화 목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의 접점을 찾기 어렵겠지만 미국 차기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전직 관리들은 그러나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급속한 핵 경량 강화를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로만 돌리는 것은 단편적 인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인원 전 특보는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에는 보다 적극적 대북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단호히 결심한 와중에 대북 관여가 부족했다며 미국의 정책만을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고 더 적극적 대북 접근을 통해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지 역시 전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at all clear that a more assertive U.S. approach would have made a difference. 특히 지난 수년간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를 꺼렸다는 흔한 지적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미국은 그동안 핵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그런 시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핵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만나지 않겠다며 대화를 거부한 건 북한이었고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우선순위 자체가 핵역량 진전이었지 관여나 대화가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모든 핵 협상은 특정 조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 인내를 그런 조건 설정을 의무화한 정책으로 정의했습니다. 북한이 마음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핵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접근이자 북한이 그런 프로그램의 일시적 유예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화를 계속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 같은 대북 접근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재와 대화 모두 더 많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 실패의 원인은 2구 합의 파기 등 번번이 약속을 어긴 북한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Obama administration did try many different tactics to limi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at the end of the day, none of those were successful.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었고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는 북한이 제재든 외교적 접근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핵 계획을 밀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전임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고 그 이유는 북한의 약속 위반 때문이었다는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육자회담에 참여했던 켈리 전 차관보 역시 북한의 핵 역량 진전은 오바마 행정부뿐 아니라 클린턴 부시 행정부 시기와 모두 맞물린다며 북한의 이딴 핵실험을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로만 보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를 중요한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That has been equivocal. At times the Chinese have displayed, great anger.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를 채택하는 데 동참하면서도 정작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데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 역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핵협상 때처럼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중국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기엔 중국은 너무 강력하고 중요한 나라가 됐다며 미국과 중국 혹은 한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 아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동 이익에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too powerful and too important for the U.S. to pressure. Instead, the U.S. and China have a common interest. 켈리 전 차관보 역시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는데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압박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미국 차기 정부는 중국 등 영내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접촉을 시도해 볼 만하다며 중국이 더 큰 역할을 약속하며 또다시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재난 가운데 최악이라고 유엔 기구들이 평가했습니다. 유엔은 함경북도의 수재민들에게 비상의약품과 식량을 분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기구들이 북한 동북부 지역의 수재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양에서 함경북도 회령시까지 트럭으로 비상구호품을 운반해 수재민들에게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가 분배하는 구호품은 비상의약품, 경구용 제수화염, 치료용 음식, 영양보충제, 식수정화제입니다. 유니세프는 홍수 피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들에도 구호품을 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령시 외곽을 방문한 무랏 사힌 유니세프 평양 사무소장은 이번 홍수는 함경북도 주민들이 지난 60년간 경험한 것 중 최악이라며
함경북도의 당국자들도 이 정도 규모의 재난을 다뤄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힌 소장은 한 동네에서는 이번 홍수 이후 임산부 15명 중 11명이 유산을 했다며 현지 보건 실태도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 WFP는 함경북도와 량강도 주민 14만 명에게 긴급 구호 식량을 나누어줬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우선 수재민 4만 4천 명에게 7일치 분량의 고단백 과자와 30일치 분량의 콩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9만 6천 명에게 동일한 긴급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WFP는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북한 내 WFP 식품 공장의 식량을 우선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식량을 원래 받기로 돼 있었던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정상적인 배급을 하기 위해서는 미화 12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이번 홍수가 근래 들어 북한에서 최악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극심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수재민들이 계속해서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린 타이모 WFP 평양 사무소장은 마을들이 모두 홍수에 쓸려갔다며 주민들은 식량의 공급원인 텃밭과 가축 등을 잃었고 홍수가 추수 직전에 발생해 논밭에는 아직 걷어들이지 못한 작물이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모 소장은 북한 북부 지역은 겨울에 영하 25도까지 떨어진다며 수재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모 소장은 이번에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와 량강도 지역은 북한 전역에서 식량이 가장 부족하고 영양 실조율도 가장 높은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양 소재 UN 상주 조정관실도 1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과거에도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홍수는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하며 엄청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상주 조정관실은 이번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옥 2만 채가 무너졌고 학교, 보건소, 기반시설도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UN 상주조정관실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북한 정부가 겨울이 되기 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유엔과 구호단체들도 최대한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조정관실은 일부 침수 지역이 고립돼 있어서 앞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부는 외화 벌이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광객들이 머무는 평양 소재 호텔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텔레그라프와 메트로 등 일부 영국 언론들이 최근 트립 어드바이저에 올라온 평양 소재 호텔에 대한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는 여행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소개하는 8개 평양 호텔의 평점은 5점 만점에 평균 3.5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양강 호텔의 평점이 2.5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1989년에 완공된 양강 호텔은 평양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14층의 계단식 건물로 330여 개의 침실에 식당, 회관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직접 호텔 이름을 지었고 북한에서는 고급 호텔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외부에 고급 호텔로 선전하는 양강 호텔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평가는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한 미국인은 오래됐고 추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호텔방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고 너무 추워서 결국 다른 호텔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친구들과 함께 이 호텔에 머문 한 독일인은 따뜻한 물이 아침과 저녁에 각각 1시간씩만 나왔고 과일도 없었다며 끔찍한 곳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밖에 아랍에미리트인 관광객은 딱딱한 침대와 찬물 목욕 그리고 전력 문제 등 옛날 소련 호텔들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양강 호텔에서 군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지내기에 딱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네덜란드 관광객은 자신의 침대에 두툼한 침대용 요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서구식 기준으로 이 호텔을 평가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립 어드바이저 평가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평양 소재 호텔은 양각도 호텔로 403명의 평가를 합산한 결과 양강 호텔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평점인 3.5점이 나왔습니다. 또 양각도 호텔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평양의 고려 호텔도 147명의 평가를 합한 결과 평점 3.5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본의 제1야당인 민진당이 전당대회를 열었는데요. 여성 정치인 렌호 참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고요. 네. 친러시아 반군이 꾸준하게 활동해온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상황 좀 보겠습니다. 또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이 건강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건강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제1야당이 대표를 새로 뽑았죠? 예, 일본의 제1야당인 민진당이 오늘 도쿄에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렌호 대표 대행을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네. 이 민진당은 일본의 전통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난 3월 유신당과 합당해 출범했는데요. 지난 1998년 창당한 이 옛 민주당 시절부터 지금의 민진당에 오기까지 여성 대표는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남성 위주의 일본 정치계에서 40대 여성이 제1야당 대표를 맡게 된 것인데 네.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일본 내 국민들의 관심이 참 큽니다. 예.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일본 총리 이름도 아베 신조. 성하고 이름이 같이 있는데 이 렌호라고만 소개해 주셔서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원래 서류상 이름이 무라타 렌호인데요. 예. 그냥 이 성은 버리고 렌호라는 이름을 예명처럼 사용합니다. 타이완계 일본인인데요. 일본 출신 인기 야구 선수 이치로가 그 스즈키 이치로라는 정식 성명을 놔두고 예. 이치로라는 예명을 쓰는 것과 같은데요. 뭐 일본의 방송 연예계나 체육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 방송 연예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명을 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네.
렌호 대표가 이 연예계 출신이라고요? 예, 렌호 대표는 과거 학생 시절에 수영복 차림으로 광고 모델로 활동하다가 주요 매체의 주목을 받아서 연예계로 진출했는데요. 네. 이후 방송 뉴스 진행자로 큰 인기를 얻었고요. 이를 발판으로 해서 지난 2004년 참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해서 3선 경력을 쌓았습니다. 예, 개인적인 이력이 특이한 게 많이 있네요. 이름도 그렇습니다만 타이안계 때문에 이제 국정 문제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고요? 네, 렌호 대표는 이 타이완 출신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타이완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예. 지난 1985년 일본으로 귀화한 뒤에도 타이완 국적을 버리지 않았고요. 국적 문제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거세지자 거듭 부인하다가 당대표 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예. 처음으로 이중 국적자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중 국적을 가졌다라는 걸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 국적을 인정한 뒤에도 이 문제가 계속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자 오늘 당대표 선거 현장에서 연설을 통해서 국적 문제 정리하겠다고 밝혀서 예. 말을 바꿨다는 또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또 당초 일본인으로만 알려졌던 렌호 대표의 어머니도요. 일본으로 귀화한 중국인으로 확인돼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온 가족이 중국계인데 이런 사람이 일본 정치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서 되겠느냐. 렌호 대표의 정체성 논란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여성 대표가 뽑혔는데 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력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 선거 전 막판에 불거진 이 이중 국적 문제를 계기로 해서 렌호 대표가 과거에 보여줬던 이 튀는 정치 행보까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집권 자민당의 압도적인 인기에 눌려서 한 자릿수 지지율로 위축된 민진당의 지지세가 렌호 신임 대표의 정체성 논란 때문에 더 움츠러들게 되지 않을까 야권 지지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정체성 논란을 일으켰던 이 렌호 대표의 과거 튀는 정치 행보는 어떤 것들입니까? 렌호 대표가 정계 입문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그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 갸오이데오가 일본 땅이 아니고 중국 것이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일본 국회의 회기 중에 증언하지 않고 돌연 중국을 방문해서 자신의 출신인 베이징 대학교에서 강연하기도 했는데요. 네. 강연 내용이 더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묻어버리려고 한다라면서 일본의 국민 정서에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중국 정치인들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발언이어서 좀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진당 소속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경선 당시 경쟁 후보의 당선을 바랬던 그런 여론이 높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민주당 대표 선거는요. 렌호 신임 대표에 맞서서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과 다마키 유이치로 전 국회 대책 부위원장이 경쟁을 했는데요. 예. 소속 국회의원하고 그 지방의원 투표에서는 마에하라 전 외무상에 크게 앞섰지만 렌호 대표가 이 연예계 시절부터 쌓아온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일반 당원 투표 과정에서 승부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민진당 소속 의원들이 이 마에하라 전 외무상을 지지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난 3월에 민진당이 통합 야당으로 출범한 이후에 지지율이 줄곧 6에서 8%대에 머물러 왔는데요. 예. 최근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60% 선을 넘어서고 또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40%대 중후반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당대표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여당과 상대할 이 교섭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예. 마에하라 전 외무상이 정치 경력을 통틀어서 확고한 정책통으로 성과를 보여줬고 또 일본 정계에서 드문 이 청렴한 정치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를 상대한 인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시작됐죠. 네,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이 정부군과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의 휴전이 선포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이후에도 인근 동부 지역 일대의 친러시아 반군을 꾸준히 후원하면서 분쟁을 뒷받침해 왔는데요. 예.
이번 휴전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네, 있습니다.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어렵사리 이제 휴전이 선포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강제 병합 지역인 크림반도를 전격 방문해서 안보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크림반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반군의 전적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논의됐는데요. 예.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크림반도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최고 전투 준비 태세를 하달해서 친러시아 반군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휴전 이전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뭐 평화 협정까지 맺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은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에 계속된 내전 상황을 멈추기로 지난 2월에 합의를 했었는데요. 예. 이게 바로 민스크 평화 협정인데요. 이 협정 타결 뒤에 양측의 교전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국제적인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내전 발생 이후 사망자 수가 9천여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이번 휴전 조치는 이 산발적인 교전까지 완전히 멈추고 사실상 사문화된 이 민스크 평화 협정을 대체할 이 새로운 평화 협상을 시작하자는 양측의 합의에 따른 건데요. 예. 이 AFP 통신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요, 휴전 첫날인 어제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양측에서 휴전 위반 사례가 몇 차례 보고됐다고 했는데요. 예. 더 이상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주일의 시한이 지난 뒤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더해서 이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 역할로 참가하는 4자 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 협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난 일요일에 폐렴에 걸렸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12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뉴욕 주에 있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네. 오늘부터 다시 선거운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예, 클린턴 후보 측에서 폐렴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뭐 더 큰 병에 걸린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9.11 테러 그 추모 현장을 떠나면서 행사장을 떠나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의 동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클린턴 후보의 건강 문제가 논란이 되자 클린턴 후보 측이 어제 주치의에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의 주치인 그 리사 바덱 박사가요,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클린턴 후보가 폐렴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현재 이 클린턴 후보가 항생제를 복용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잘 회복되고 있고 건강 진단 결과 나머지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의 건강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클린턴 후보가 1시간 동안 서서 연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건강 상태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올해로 트럼프 후보가 만 70세로 고령인데다가 이 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예.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마침 어제 TV 대담 프로그램이고 또 의사가 진행자인 닥터 오지에 출연을 했는데요. 예. 진행자한테 이 건강 진단 결과를 공개를 했고요. 기록을 본 진행자인 메메트 오즈 씨가 이 트럼프 후보의 몸무게가 121kg이라면서 약간 과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서요,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출연한 이 닥터 오즈 프로그램은 오늘 방송됩니다. 예. 당분간 두 후보의 건강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건강 문제가 터지기 전에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클린턴 일가가 세운 자선단체 클린턴 재단과 관련된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의 재단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네, 트럼프 후보가 2008년 이후 트럼프 재단에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선재단 돈을 개인 용도에 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자선 활동회에 써야 할 재단 돈 $2만 그 실물 크기 자신의 초상화를 구입하는 데 썼다는 건데요. 예. 이 같은 보도에 따라서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후보 가족 재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또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요. 트럼프 후보가 이 팸 본디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의 선거운동에 불법으로 2만 5천 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트럼프 재단 같은 이런 이 비영리 단체는요. 정치 후원금을 낼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재단을 통해 돈이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후보 측은 이게 실수였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재단과 트럼프 대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예.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도우려는 편파적인 수사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구름 많고 흐린데요. 중강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8도, 안주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7도고요. 양덕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7도, 숙풍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7도, 구성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8도, 중강 아침 14,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8도, 용현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6도, 개성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8도, 신계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심포, 원산에는 오전 오후 모두 비가 내리고요. 장진, 풍산은 오전에 비가, 장전에는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7도, 장진 아침 13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 24도, 옹기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2도, 삼지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오전 오후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모든 당사국들은 권위 있는 채널인 유엔 안보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독자적인 제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상황 변화에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보리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건설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휴전이 48시간 더 연장된 가운데 알레포 등 봉쇄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포 내 반군 장악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구호 차량들은 아직도 터키 국경 지역에서 시리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나 누스라 전선 등 테러 단체에는 휴전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어제도 공습을 가해 ISIL 반군 25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이에 따라 상황이 허용되는 대로 구호 차량들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돈 세탁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라질 연방수사관들은 어제 룰라 전 대통령이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사와 관련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또 그 밖의 여러 명은 페트로브라스사의 뇌물 비리에 연루된 건설업체를 통해 해변가에 인접한 휴양시설을 개축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그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 재임 시절 자경단을 조직해 범죄 용의자 등을 즉결 처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자경단 요원이었다고 밝힌 에드가르 마토바토 씨는 오늘 필리핀 상원 청문회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 시절 법무부 관리 1명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등 지난 25년간 1000여 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토바토 씨는 실제로 1명을 악어에게 잡아먹히도록 해 살해했고 다른 1명은 불에 태워 죽이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약 50명을 직접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993년 벌어졌던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의 한 관리가 즉결 처형을 저지하려 했으며 급기야 총격전이 벌어졌고 두테르테 당시 시장이 결국 그를 총격 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 다바오시에서 벌어진 집단 직결 처형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지만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부인해왔습니다. 홍콩의 언론인들이 중국 우칸촌 마을에서 발생한 시위와 폭력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나섰다가 중국 공안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밍파오 등 자유주의 성향의 홍콩 언론들은 자사 취재 기자들이 어젯밤 시위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폭행 뒤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은 한 마을 주민의 집에 있던 중 공안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강제로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배를 가격당했으며 또 다른 1명은 2차례 따귀를 맞기도 했다고 한 기자는 전했습니다. 공안은 그 뒤 이들 3명의 기자들을 지역경찰서에 데려가 몇 시간 동안 신문한 뒤 다시는 해당 마을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강제로 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파키스탄 중부도시 물탄 인근에서 오늘 열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로 승객 6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